그 책에 그 유해물질 중독 증상 이런 것들은 일단 넘어갔어요. 어차피 다 외우는 거니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볼게요. 즉 이런 때도 얘기했지만 중독 증상 뭐 이렇게 병 이런 거 꼭 한 문제씩 나와요. 근데 제가 어디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는 말씀을 못 드릴 테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거 혹은 그 관연도 문제라도 한 번씩 보시고, 그리고 좀 대표적인 물질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물질들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장균군 최적학수법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장균군은 분변오염의 지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죠? 분변오염의 지표. 그러니까 그 수인성 전염병을 그 확인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대장균군은 제가 그렇게도 설명을 했죠. 대장이라고, 진짜로. 대장. 대장에 존재하는 균이고 분변오염의 지표이긴 하지만 진짜 대장이라 대장균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합같이 그렸었죠. 이게 대장균이라고 본다면 병원균이 이렇게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한다. 그래서 원래 질병을 일으키는 건 병원균인데, 환경공학에서 병원균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으니까 대장균을 측정해서 대장균이 나온다. 기준치보다 높다. 그럼 병원균이 있을 수도 있다. 그죠? 얘가 기준치보다 낮다. 그럼 병원균은 없으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최적학수법이라고 해서 MPN법이에요. MPN법. 그거는 검체 100ml 중에 있는 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제 100ml 중에 있는 대장균 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 정도 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생물의 발효과 정육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정답은 1번이죠? 그죠? 정답은 1번. 이렇게 말 바뀌는 것도 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말 좀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거. 그럼 우리 요거는 한 번씩 보고 갑시다. 중요하니까. 자, 우리는 제가 설계인자에서는 5가지로 나눌 수 있고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는데, 보통 기사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4가지로 나오는 게 대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설계로 본다면 3가지로 나누는 게 가장 기본 이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3가지로 나누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미생물을 농도로 볼 때. 그리고 미생물을 마리수 이렇게 볼 때는 5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의미 없는 얘기겠죠, 그죠?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가 대수 성장 단계였고, 두 번째 여기가 감소 성장 단계라고 그랬고, 여기가 이제 내생 호흡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수 성장 단계라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미생물이 급속도로 자란다. 그럼 급속도로 자라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먹고 자랄 게 많아야 된다. 그죠? 한마디로 FMB가 굉장히 높을 때 일어난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점점 이렇게 미생물이 자란다라고 하고, 이 F라고 하는 푸드는 기질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성장 속도는 먹을 게 없으니까 줄어들겠죠? 그래서 감소 성장은 뭐였어? 생성하고 사멸이 거의 같아지는 단계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의 같아지는 단계. 그리고 계속 성장은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음식은 또 정해져 있고 미생물이 훨씬 더 많이 늘으면 미생물의 수는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걸 이제 내생호흡 단계, 다른 말로 자산화 단계라고 얘기한다. 그렇습니다. 자산화 단계. 자, 그래서 대수성장 단계, 즉 FMB가 굉장히 높을 때는 미생물이 자기네 그러니까 기질로 이용할 기질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서로 붙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죠. 붙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플럭을 형성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예 플럭 자체를 형성하지 않는 무슨 현상이 발생한다? 분산 성장, 분산 증식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죠? 아예 플럭을 형성하지 않는 걸 분산 성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활성 슬러지,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 서류 공정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그 BOD 같은 것들, 즉 유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염물질을 잘 처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2차 침전주에서 침전도 잘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침전이 제일 잘 되는 구간은 어디예요? 내생호흡 초기 단계죠. 그죠? 그래서 미생물이 유기물도 잘 처리를 하고 침전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그 구간은 감소 성장 단계와 내생호흡 중간, 이 겹쳐진 이 부분이라고 그랬죠. 이 부분에 미생물을 이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내생호흡 단계로 쭉쭉쭉쭉 더 내려가면 그만큼 기질은 정해져 있는데 미생물량이 더 늘어나서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먹이가 한마디로 기질이 한마디로 굉장히 부족해진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FMB가 굉장히 낮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플럭을 이미 성성을 했었는데 먹을 것들이 없으니까 서로 뭐 한다? 잡아먹는다. 자산을 일으킨다. 그래서 형성되어 있었던 플럭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깨진다. 그죠? 그걸 뭐라 그랬지? 핀플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핀플럭과 분산 성장을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운전 인자 자체가 너무나도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이 대수성장 단계에 있는 미생물을 이용하지 않을까요? 이용을 하죠. 언제 이용을 할까? 당연히 우리가 지금 활성슬러지 공정이다. 아니면 무슨 뭐 고도 처리까지 들어간 뭐 MLE 공정이다. 뭐 A2O 공정이다. 이런 데에 요 대수성장 단계 미생물을 사용하지는 않겠지. 침전이 안 될 테니까. 그러면 굉장히 농도가 충격부하 같은 게 들어와서 농도가 굉장히 높은 하수가 유입됐다라고 했을 때 대수성장 단계에 있는 미생물을 전처리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죠. 전처리로 이용하는 경우. 그럼 내생호흡 단계의 미생물을 이용하지는 않을까요? 얘도 하겠죠. 그죠? 장기 푹기 같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뭐 공정에서는 내생호흡 단계의 미생물을 이용한다. 그리고 질소 제거 공정 크게 두 가지로 나눈 적이 있죠. 무산소조가 앞에 있는 거, 무산소조가 뒤에 있는 거. 무산소조가 뒤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내생호흡 단계 미생물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질산화 내생탈질 공정이잖아. 이름이. 그것도 뭐 나중에 같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대수성장 단계에서와 그다음에 내생호흡 단계에서의 어떤 이런 운전 조건들, FMB. 그래서 그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뭐 단점이죠. 안 좋은 현상들, 미생물들이 뜨는 현상. 그다음에 활성슬러지 공정 같은 생물학적 처리에서 침전도 잘 되면서 하수 처리도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구간. 요 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두시고 순서 반드시 확인해 두시고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질산화 박테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질산화 박테리아, 질산화, 탈질 뭐 나올 수밖에 없는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니까 질산화 탈질을 이론 때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답 먼저 볼까요? 질산화 박테리아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 네, 뭐 너무 간단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질산화 박테리아라고 하는 자체가 박테리아니까, 세균이니까 박테리아부터 천천히 한번 봅시다. 박테리아, 세균이라고 하죠. 그리고 활성슬러지를 대부분 이렇게 뭐 미생물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공정을 설명하거나 기본이 되는 게 활성슬러지니까. 자, 활성슬러지를 구성하는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겠죠. 박테리아가 기본일 거고, 뭐 조류도 들어있을 거고, 원생동물도 들어있을 거고, 균류도 있을 거고, 옥생동물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중에 제일 많은 거는 박테리아겠지. 얘가 어느 정도나 차지한다고 그랬더라? 활성슬러지 미생물 중에? 얘가 대부분이겠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겠더라? 얘가 대부분이겠지. 몇 퍼센트? 대부분이겠지, 얘들아. 대부분 힌트 줬잖아. 대부분. 95% 정도 차지해요. 활성슬러지 중에 95% 정도를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박테리아를 플럭이 형성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활성슬러지 공정 내에서 플럭 형성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의 박테리아로 구별을 합니다. 당연히 뭐겠어? 플럭 형성을 하는 균은 뭐라고 하겠어? 플럭 형성균이라고 해요. 그럼 플럭 형성하지 않는 균은 뭐라고 했어? 아까 얘기했잖아. 미생물 성장곡선에서 얘기했잖아. 분산 증식. 이러니 우리에겐 반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5초 전에 한 것도 기억을 못하면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종류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뭐 구균, 간균, 나선균,
사상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건 뭐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걸로 따지자면 뭐 기질이라든지 뭐 DO의 여부라든지 이런 미생물의 종류로 따지자면 활성슬러지 중에 가장 많은 박테리아는 무슨 미생물이 가장 많아요? 당연히 호기성이 가장 많을 거고 종속 영향이 많을 거야? 독립 영향이 많을 거야? 종속 영향이 많겠죠? 호기성, 종속 영양 세균이 가장 우점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가장 우점을 하고 있을 거야. 뭐 양까지는 뭐 됐습니다. 양도 뭐 써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심화할 때 뭐 쓰든지 말든지 합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구별을 하면 염색 아십니까? 염색. 미생물 볼 때 염색하죠. 그럼 왜 염색해? 그람 양성균인지 음성균인지 보려고, 그지? 근데 염색하지 않으려면 무슨 현미경으로 보면 되는지 아십니까? 위상차 현미경으로 보면 염색할 필요 없습니다. 위상차 현미경으로 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염색으로 따졌을 때 그람 염색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죠? 그람 양성균이 있을 거고 그람 음성균이 있을 겁니다. 활성슬러지 안에서는 그람 양성균이 많을까요? 그람 음성균이 많을까요? 찍어. 이지선다 아니야. 그람 음성균이 훨씬 많아요. 그람 음성균이 보통 7, 80%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뭐 형태 있었잖아요. 그죠? 구균, 간균, 나선균, 사상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는 뭐가 제일 많이 차지할까요? 형태 중에선? 그지? 새로 들어오는 거 많지 이제. 찍어! 사지선도 아니야. 니들 찍어야 돼 이제. 모르면 찍는 연습도 해야 돼. 두루마리도 찾고 포크도 사고 찍어야 돼. 야, 생각을 해봐.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잔 말이야. 동글동글한 게 구균이래. 이게 제일 많을까? 지들끼리 부딪히면서 뭐 터지기도 하고 이러겠다. 그럼 막 꼬불꼬불한 놈들이 제일 많을까? 아니겠지. 간균이 제일 많아. 결론은. 간균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합쳐보면 그람 음성 간균이 제일 많다는 얘기지. 그람 음성 간균이 제일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박테리아가 보통 이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 이제 질산화 탈질에 대해서 한 번씩 쭉 봐봅시다.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볼게요. 자, 하수 중에 우리가 이제 질소가 나오면 우리가 TN 같은 것들을 구별을 이렇게 했었죠. 유기성 질소하고 무기성 질소로 이렇게 했었고 무기성 질소에는 암모니아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가 있었고 얘는 아미노산이 가장 그 주요 원소라고 얘기했었고 얘기했었고 이걸 하수의 형태로 구별한다라고 하면 TKN과 이렇게 구별한다고 그랬었고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얘가 유기성 질소하고 플러스 암모니아성 질소의 합이었죠. 그죠? 합. 자, 그러면 일단 하수에서 유기성 질소가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면 유기성 질소가 암모니아성 질소로 이렇게 바뀌고 암모니아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이렇게 바뀌어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바뀌는 게 무슨 현상으로? 가수분해로. 이 가수분해를 다른 말로 가수분해를 통해서 암모니아가 된다. 그래서 얘를 암모니아화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암모니아화. 그래서 질산화는 요 단계를 질산화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질산화. 자, 하수 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질소를 제거하는 하수 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초기 단계, 이제 시운전 단계, 초기 단계에서는 이 NO2라고 하는 아질산성 질소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질소 제거 공정에서는 얘는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거의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얘는 거의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대부분 예의 형태로 나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 반응보다 요 반응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예의 형태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질산화를 전체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반응 시간, 질산화 전체의 반응 시간은 얘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1번이 지배하고 있는 거야? 2번이 지배하고 있는 거야? 1번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얘가 기니까 얘는 짧고, 그러니까 전체가 10분이다라고 하면 얘가 9분, 얘가 1분이라고 하면 얘가 지배하고 있는 거네. 그런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율속 반응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요 두 단계 중에 율속 반응에 해당되는 건 얘예요, 얘. 그죠? 두 단계의 반응이 있다. 어떤 단계, 어떤 한 가지의 단계가 그 반응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응. 그러니까 그걸 율속 반응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율속 반응에 해당해요. 이렇게 질산화가 쭉 이어지는데 여기에 관여하는 미생물이 니트로소모나스라고 그랬었고, 그죠? 여기에 관여하는 미생물이 니트로박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용어 잘 안 쓴다고 그랬죠. 어떻게 그 미생물 하나가 아질산화가 되고 어떻게 그 질소 하나가 질산화를 시키냐 그랬었어요. 그죠?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뭐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죠? 쓰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그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 처리장에서는 이제 질소를 제거하는 하수 처리장에서는 NO2라고 하는 물질로 거의 없다. NO2라고 하는 물질은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그러면 활성 슬러지라고 하는 미생물들이 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영양염료가 필요할 거예요. 그죠? 유기물도 당연히 기질로 이용하면서 질소라든지 인 같은 영양염료가 필요할 텐데, 그럼 질소의 형태는 어떤 형태를 주로 사용하면서 얘네들이 합성을 하고 이렇게 성장을 할까요? 당연히 얘를 이용하지 못하겠죠. 그거 없으니까. 그죠? 당연히 암모니아나 질산성 질소의 형태를 이용을 해서 얘네들이 합성을 하고 막 이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활성 슬러지라고 하면 활성 슬러지 공정이라고만 본다면 질소를 제거하는 공정이에요, 아니에요? 활성 슬러지 공정. 아니죠. 포기조만 있잖아, 그지? 포기조만 있고 그다음에 바로 침전조잖아. 그러니까 질소를 제거하는 공정은 아니에요. 근데 질소가 제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되겠지. 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미생물이 합성하고 지들이 성장하려면 얘네들을 이용해야 되니까, 영양염료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럼 활성 슬러지 공정에서는, 활성 슬러지 공정이라고 하는 질소를 제거하는 공정이 아닌 곳에서는 질소가 미생물의 합성 때문에 제거가 되겠네. 그지? 미생물의 합성 때문에 제거가 되겠네. 그럼 요 양은 어느 정도일까? 미생물의 합성 때문에 제거되는 질소의 양은 몇 퍼센트 정도가 제거가 될까요? 우리가 보통 질소를 제거하는 공정은 단속률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죠? 이렇게 내부 순환하는 율에 따라서 그 제거 효율이 결정이 되잖아요. 한 60% 이상, 70% 이상, 뭐 높게는 80% 이상까지 이렇게 제거가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질소 제거 공정 자체가 없다. 그럼 미생물이 합성하는 데에만 쓰인다. 그러면 질소가 어느 정도 제거될까요? 꽤 제거돼요. 꽤. 50, 20? 맞아. 20 정도 제거돼. 범위로 본다면 높게는 40%까지도 제거가 돼요. 낮게는 10%. 그러니까 요거는 한 10에서 40% 정도 제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 수질에서 미생물 같은 거 배울 때 수율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YC 뭐 이렇게 우리가 하진 않을 거예요. 그걸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굳이 뭐 아실 필요는 없고 한 10에서 40% 정도가 미생물의 합성 때문에 이렇게 좀 질소가 제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살들세균도 됐고 질산화부터 그럼 차례대로 한번 좀 자세하게 봐볼까요? 질산화부터. 질산화 탈질은 어디가 나올지 몰라갖고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오는데 수질은 근데 언제까지 이 질산화 탈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돼야 될지 모르겠어. 자, 질산화부터 한번 봅시다.
지금부터 하는 질산화 탈질은 제 석사 박사 논문에 문헌고찰에 넣었던 내용들을 조금 할 겁니다. 이렇게 화학 반응식 같은 거 쓸 건데요. 그냥 뭐 개수 같은 거 계산 안 하고 그냥 막 할게요. 막 쓸게요. 일단 암모니아성 질소가 당연히 산화가 되는 게 질산화잖아요. 그죠? 그냥 개수 그냥 쓰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물이 나오고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아질산화의 반응식이에요. 그럼 이때 계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암모니아성 질소 하나를 1을 산화시킬 때 산소가 얼마만큼 소모되냐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고 그렇게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게 1mg의 암모니아성 질소를 산화하는데 약 3.43mg의 산소가 소모된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이런 거 안 나와요. 여기까지는 안 나와요. 뒤에 거 얘기하려고 이제 쭉쭉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이젠 NO2라고 하는 게 다시 산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얘는 한 0.5 절반의 산소를 받아서 NO3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도 똑같이 계산이 되겠죠, 그죠? 똑같이. 그러니까 NO2가 NO3로 산화가 될 때 산소가 얼마만큼이 쓰이냐가 계산이 여기 되겠죠, 그죠? 계산이 된 게 마이너스 1.14mg의 산소가 소모가 돼요. 이렇게 될 때.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암모니아성 질소라고 하는 놈이 암모니아성 질소 1mg이 전체 질산화되는 데 필요한 산소는 얘 플러스 얘가 되겠네. 얘 플러스 얘. 그러면 4.57 정도가 될 거예요. O2가 질산화할 때 소모되는 산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질산화할 때 소모되는 산소. 요 수치는 조금 알아두세요. 잘 모르겠으면 4.5 정도라고만 보셔도 돼요. 4.5. 암모니아성 질소 1이 질산화되는 데 필요한 산소량이 한 1대 4.5다 정도. 그 정도만 확인해 두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질산할 때 전에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뭐가 나와요? 이렇게 질산화가 진행이 되면 얘가 나오네. 그죠? 수소이온이 나와요. 수소이온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pH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낮아진다는 얘기죠. pH가 낮아진다. 알칼리도 어떻게 된다? 알칼리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pH가 낮아지면 미생물에게 큰 해를 줄 테니 알칼리도를 어떻게 해야 돼? 첨가해 줘야 되겠죠. 첨가해 줘야 된다. 알칼리도 얘기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영양인자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질산화의 영양인자. 좀 보면서 해야겠다. 자, 일단 영양인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온도입니다. 온도. 이 질산화 미생물은 독립영양 미생물이기 때문에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온도가 증가해야 얘네들의 활성이나 운동성이 향상되겠죠. 그래서 10도씨 이상 올라가면, 그러니까 10도씨가 높아지면 얘네의 증식 속도는 2배로 빨라져요. 10도씨가 올라가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온도의 영향을 온도가 좀 낮아져서 질산화가 잘 안 돼. 질산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온도를 조절할 수는 없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질산화 효율을 조금이라도 안 떨어뜨리고 좀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뭐를 조절해야 될까? 온도가 떨어져서 온도가 점점 떨어져 갖고 질산화 효율이 떨어지고 있어. 근데 온도를 높게 조절할 수가 없어. 그러면 다른 운전 조건을 바꿔서라도 질산화 효율을 좀 유지시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유지시켜 주는 게 가장 적절할까? 니네가 밥을 먹다가 밥 먹기가 싫어졌어. 근데 이걸 나는 다 먹여야겠어. 그럼 어떻게 할까, 니들? 요게 붙잡아 두면 되겠지. 계속 처먹어라. 그렇지? 그럼 뭘 늘리면 되는 거야, 한마디로? 시간을 늘리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뭘 늘린다고 여기다가 쓸 수 있겠어요? SRT를 늘려준다면? SRT를 증가시켜주면 온도의 영향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쓸까 그냥? 줄일 수 있다. SRT가 증가하게 되면 온도 영향을 조금 줄일 수 있다. 자, 이제 10도씨 이하. 이걸 어떻게 써야 돼? 이건 10도씨, 이건 증가되는 거고 얘는 10도씨 이하라는 뜻인데? 이걸 이하라고 할까요? 이렇게? 자, 10도씨 이하가 되면 질산화균은 거의 성장을 멈춘다고 해도 무방해요.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이건 그냥 들으세요. 이건 모르셔도 돼요. 들으세요. 뭐 이것까지 문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질산화균을 따로 키웠어요. 따로 이제 생성을 시켰어요. 질산화균을 따로 생성을 시켰는데 요 질산화균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10도씨 이하에서 질산화균을 성장시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즉 질산화균을 이렇게 만들려고 해. 질산화균을 만들려고 하면 안 만들어져요. 거의 안 만들어져요. 그걸 뭐라고 써야 되지? 10도씨 이하에서 질산화균의 배양은 어렵다, 이렇게 할까? 배양은 어려워요. 질산화균 자체를 배양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활성 슬러지 안에 질산화균이 존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그죠? 활성 슬러지 내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뜻은 뭐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리고 다른 미생물하고도 서로 경쟁하고 있겠지. 그치? 존재하고 있는 질산화세균은 (10도씨) 이하에서도 성장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당연히 뭐 20도, 30도보다는 당연히 안 좋겠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10도씨 이하에서 질산화균 자체를 배양한다? 그건 안 되지만, 거의 배양하기가 어렵겠지만 이미 성장하고 있는 활성 슬러지 내에서는 질산화균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유지가 가능하다.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또 이제 영양인자가 뭐가 있을까요? 온도 말고 미생물의 뭐 기본이 되는 거, pH 있겠죠? 네? pH. 자, pH는 당연히 어느 범위가 가장 적절하겠어? 중성 7, 8. 7에서 8 정도가 가장 적정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독립영양 미생물이라고 하는 놈들은 여러 가지 운전인자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만큼 성장이 느리고 종성영양균보다 좀 성장 속도도 느리고 그 활성도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전인자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에요. 민감한 편인데 이 질산화균은 희한하게도 pH의 적응성이 굉장히 좋아요. 질산화균은 pH의 적응력이라고 할까요? 적응력이 우수해요. 당연히 7, 8 범위에 제일 잘 자라요. 제일 잘 자라지만 pH의 적응력이 굉장히 우수해서 pH가 5 정도에서 다른 미생물들은 거의 사멸하고 이럴 텐데 질산화균은 활발한 경우가 있어요. pH 5에서도 활발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특이한 일이에요. 독립영양 미생물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다라는 거라고 하는 게 되게 특이한 일이에요. 특이한 일. 자, 요거는 그냥 어떤 연구 결과에서 나온 거고, 연구 결과에서 나온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기본이 7에서 8범위래요. 그럼 7에서 8범위가 가장 성장을 잘한다는 뜻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보다 줄어들면 당연히 성장은 어느 정도 멈추겠죠. 좀 덜해지겠죠. 한 7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원래 이제 성장률이 훅 떨어지긴 해요. 뭐 7 정도가 거의 100% 성장을 한다라고 봤을 때 한 6.8, 6.5 뭐 이 정도만 떨어져도 한 70%뭐 50%, 70%뭐 이 정도로 뚝 떨어져요. 뚝 떨어졌다가 한 5.5 뭐 6, 이 정도, 한 pH가 1 정도만 떨어진다? 그러면 10%, 20%로 뚝 떨어져요. 근데 어떻게 연구를 해보니 5에서도 성장하는 놈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지. 얘가 뭐 무조건 막 pH가 막 5에 대해서도 얘네 같이 똑같이 성장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DO. 또 영양인자가 DO가 있겠죠. DO. 질산화는 당연히 산화를 시키는 거니까 DO가 굉장히 중요한 운전인자가 되겠죠. 그죠? DO가 있을 거예요. DO. 자, DO는 최소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요? 최소 1ppm은 있어야 돼요. 최소. 일반적으로는 2ppm 이상. 일반적으로는 2ppm 이상. 대신 질산화를 시킬 때 DO가 2ppm 이상, 2ppm 정도면 질산화가 잘 일어나거든요. 잘 일어나요. 한 1ppm 정도에도 뭐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ppm 이상만 유지하면 질산화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질산화가 예를 들어서 질산화를 시키려고 나 더 잘 시키려고 3, 4, 5 막 올렸어. 질산화 잘 될까요? 그닥 뭐 잘 안 돼요. 똑같아. 그러니까 DO는 1ppm 이상만 유지하더라도 질산화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야? 떨어졌을 때. 질산화는 1, 2 정도만 유지하면 질산화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상이 돼도 뭐 질산화에 큰 뭐 효과가 있진 않다. 효과는 있지 않다. 대신 줄어들면 질산화 영향은 크다라고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이하였을 때 굉장히 크다라고 했는데 훨씬 커지는 거, 거의 질산화가 안 된다, 거의 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쓰면 안 되겠지. 완전하게 되게 크게 감소한다라고 하는 건 0.5 ppm 이하 정도가 되면 질산화율이 크게 감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적어드릴게요. 0.5 이하가 되면 질산화율 크게 감소. 높은 건 영향이 별로 없다. 자, 그럼 이제 DO, pH, 온도라고 하는 어떤 미생물에 굉장히 좀 밀접한, 민감한 뭐 이런 영양인자들을 살펴봤다면 이제 생물학적 처리 전체의 영양인자라고 본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SRT라고 그랬죠, 그죠? SRT. 자, 그 활성 슬러지 공정의 SRT, 즉 질소 제거를 하지 않는 활성 슬러지 공정의 SRT가 보통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활성 슬러지 공정 영양인자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또 기억 안 나지? 2에서 3일이라고 했어요. 2에서 3일. 왜? 그것도 다 뭐랑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BOD를 5일 재지 않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5일 이상이 되면 질산화, 2단계 BOD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당연히 질산화를 한대. 질산화를 하려고 하면 SRT는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2단계 BOD가. 얘가 질산화 할 때 소모되는 산소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될 거야? 5일 이상 돼야 되겠지. 당연히. 그죠? 그래서 5일 이상 되는데 최적 SRT는
한 6일에서 10일 정도가 된다고 해요. 6일에서 10일. 그럼 최소는 3일이에요. 최소. 활성 슬러지하고 거의 같게 유지하는 거예요. 최소 3일인데 최적은 당연히 2단계 비율가 나타나는 시점부터 해야 된다. 최적은. 자, 그러면 이 최적이라고 하는 6에서 10일은 온도가 어느 정도의 일대를 얘기하는 걸까요? 당연히. 중온 일대겠죠. 그치? 일반적으로 활성 슬러지 공정이 잘 운영되고 있는 온도일 때. 한마디로 20도씨 정도일 때. 20도씨 정도일 때 6일에서 10일. 또 뭐 그것도 더더욱 최적이라고 한다면 4에서 한 7일 정도예요. 4에서 7일. 20도씨.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온도가 낮아졌어.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하면 질산화율이 뚝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10도씨 이하가 됐어. SRT를 어떻게 해줘야 돼? 늘려줘야겠지. 그치? 늘려줘야겠죠. 그죠? SRT를 늘려주는데 10도씨 이하가 되면 SRT를 증가시켜줘야 되는데 그럼 어느 정도를 해주면 거의 유사하게 질산화 효율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2배. 최소 10에서 2배, 20일. 엄청 늘어나죠. 그죠? 그만큼 성장이 느리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이. 이걸 하나 시키느라고 20일 동안을 이러고 있어야 돼. 천천히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영양인자는 다 끝났습니다. 이런 것, 이게 이제 질산화의 대표적인 영양인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외에 이제 독성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겠지. 이 미생물이라는 놈들은 독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호기성 미생물이긴 하지만 종속영양 미생물에 비해서 독립영양 미생물이기 때문에 독성에도 굉장히 민감하겠네. 네? 그래서 굉장히 낮은 농도의 독성 물질에도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정도만 확인해 두시고 뭐 그 독성 물질을 해봤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대부분들이에요. 그 중금속 같은 거, 뭐 크롬, 뭐 니켈,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성 물질은 특별하게 적진 않겠습니다. 자, 다음에 탈질인데 탈질. 아까 질산화 할 때 알칼리도. 아까 pH가 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알칼리도를 첨가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알칼리도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대신에 소모되는 대신에 pH는 그대로 있겠지. 그치? 그러면 그거 그냥 정답만 씁시다. 암모니아 1mg이 이제 그 질산화가 진행이 되면 7.14 정도의 알칼리도가 소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모. 질산화할 때. 요 수치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뭐 7.14까지만 아실 필요는 없지만 뭐 7 정도다. 뭐 요 정도까지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어느 정도 소모되는지, 알칼리도가 어느 정도 소모되는지 질산화할 때. 자,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그 실험 같은 걸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항목들이 이제 쪽쪽쪽쪽쪽 이제 있잖아요, 그죠? 뭐 BOD도 있을 거고, COD, 뭐 SS, pH, 알칼리도, 뭐 질소, 뭐 인, 뭐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이제 실험을 할 때 막 실험을 하겠죠, 그죠? 이런 항목들을 실험할 텐데 각각의 연관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실험을 하다 보면 얘네가 다 일정하게 나오고 실험이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오차가 전혀 없고 이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로 연관된 그 데이터를 갖고 이 실험이 좀 적합한지 맞았는지 정확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질소를 측정을 했을 때 가장 연관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알칼리도예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돼. 예를 들어 이제 이 질소를 계산을 했는데 질소를 이제 실험을 했는데 질산화된 게 약 10mg 정도가 나왔다. 10mg 정도가 나왔으면 알칼리도가 소모된 게 어느 정도가 나와야 돼? 거의 한 70 정도가 나와야 되죠. 근데
무슨 한 20 정도밖에 안 나왔어. 그럼 둘 중 안에 뭔가는 잘못된 거야, 실험이. 뭔가는 잘못된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BOD하고 뭐가 연관이 있을까? 유기물하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이 돼서 하수 처리장을 관리를 한다 쳤을 때 그 BOD를 막 그 유기물을 이제 기질로 미생물들이 이용을 할 텐데 그 기질로 이용하는 BOD가 TBOD라고 하는 총 BOD일까요? 아니면 용존성 BOD, 솔루블 BOD일까요? 솔루블 BOD를 이용하겠죠. 근데 그 하수 처리장에서 그 실험하는 BOD는 솔루블 BOD일까? TBOD일까? TBOD밖에 실험 안 해요. SB 미쳤니? 그걸 또 실험 또 여과해갖고 그러고 있게? 귀찮아서 안 해. 연구하는 사람들만 다 해서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TBOD를 측정한다, 총 BOD를 측정한다라고 했을 때 얘랑 연관성이 가장 깊은 데이터는 SS가 되는 거야. SS가. 희한하게도 SS 1mg당 BOD 1mg하고 거의 유사해요. 희한하게도. 뭐 안 적어도 돼. 뭐 책에도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관성을 잡아내야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의 어떤 뭐 이렇게 정확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알카리도이가 나와서 이렇게 지금 실험 데이터들마다 연관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잠깐 했어요. 지금 탈질 얘기를 해야 되는데 탈질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갖고 뒷부분에 문제 간단한 거 먼저 좀 풀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탈질 얘기 이어서 할게요. 요거는 문제 정답 2번이고요. 질산화 지금 얘기했으니까 2번이고 뭐 요거 아니 아시죠? 50%를 치사하는 농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TLM도 50%, 얘도 50%, 얘도 50%. 그죠? 근데 이건 유출수, 시료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을 나타낸다. 이건 뭐 나타내는 거야? LC죠, 그죠? LC50이죠. 그죠? 정답은 1번이고요. 그죠? 경구 얘기 없죠, 지금 요거? 계속 헷갈려갖고 경구 얘기가 그럼 경구 얘기가 들어가면 몇 번이 되는 거야? 2번이 되는 거죠, 그죠? 2번. 자, 그 다음에 물고기가 들어간다? 뭐? TLM이 되는 거죠, 그죠? TLM. 자, 50% 뒤에도 아마 똑같은 문제 있을 거예요. 비슷한 문제 있을 거예요. 50%를 치사할 수 있는 농도는 다 요거 세 가지인데 LC50은 미생물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대상이 그 실험하는 대상이 미생물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미생물. 그리고 얘는 어류가 되고요. 대부분이 어류. 그래서 얘는 어독성이라고도 얘기해요. TLM은 어독성. LD50은 경구. 직접 투입했을 때, 그죠? 입으로 투입했을 때 나오는 거. 입이나 아니면 뭐 피부나 이런 데로 투입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를 구별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보면 아니네. 진짜 분명히 내가 넣어놨는데 어디 있지? 아씨. 여기서 얘기했으니까. 얘기했으니까. 그죠? LC50은 미생물. 여기 나왔죠? 미생물. LD50은 경구. TLM은 어류.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하나만 풀고 뭐 오늘 좀 쉬시죠. 요거 하나만 풀고. 자, 500ppm은 몇 퍼센트인가? 한번 풀어보세요. 쉽죠, 요거. 자, 뭐 예를 들어 1%가 10,000ppm과 같다라는 것만 알면 뭐 쉽게 풀 수 있는 걸 거고, 그죠? 이게 10의 6승, 얘는 10의 제곱 뭐 이렇게 될 테니까 요것만 하면 500은 당연히 0.05가 될 거고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우리가 이제 퍼센트 단위는 100ml에 몇 g이 들어있느냐잖아요. 그죠? 몇 g이 들어있느냐. 요 단위로만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환경공학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계산식 같은 거 잘 모른다라고 싶으면 단위만 맞춰줘도 맞아요. 단위만 맞춰줘도 맞아요. 그러면 500ppm이다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500ppm은 수질에서 mg per 리터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리터. 그러면 mg을 g으로 바꿔주면 10의 3승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거고 리터를 밀리리터로 바꿔주면 또 10의 3승 이렇게 하면 나오겠네, 그지? 그러면 요것만 구하면 정답이 뭐가 돼?
그램 퍼 밀리리터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1ml에 들어있는 그램 수잖아요. 얘는 뭘로 바꿔야 돼? 100ml. 그럼 곱하기 몇만 해주면 돼? 100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100ml 안에 들어있는 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렇게 계산하면 정답은 3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가 1000 ppm이다라는 거 알면 그냥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되고, 그걸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단위 환산만 해주고 나중에 몇 미리에 들어가 있느냐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죠?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이제 탈질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 계속 풀어보겠습니다.